북한 쌀값이 1년 만에 60% 폭등했습니다. 달러 환율은 10배나 치솟았고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 장마당 세대가 김정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왜 고마워요? 우리 엄마가 고맙죠. 북한 체제와 주민들이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무엇이 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놀랍게도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USB 하나가 미사일 100발보다 강력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문어로 북한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워싱턴 DC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정확히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16번가에 있는 제 사무실은 작았지만 아늑했죠. 창문으로 백악관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게 제 루틴이었어요. 제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북한 관련 첩보를 읽었어요. CIA에서 보내온 위성사진, 중국 단독 무역 데이터, 탈북자 증언 보고서까지 모든 걸 꼼꼼히 체크했죠. 커피는 하루에 5잔을 마셨습니다. 블랙으로요. 설탕이나 크림은 넣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읽을 땐 정신이 또렷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었거든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데이터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엑셀 시트를 열고 북한 경제 지표를 입력했어요. 무역량, GDP 추정치, 곡물 생산량, 전력 소비량까지 모든 숫자를 정리했죠. 제 책상 위에는 3개의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왼쪽은 위성사진, 가운데는 데이터 시트, 오른쪽은 뉴스 피드였어요. 동시에 3가지를 보면서 일했습니다. 점심은 항상 샌드위치였어요. 사무실 아래 델리에서 터키 샌드위치를 사왔죠. 15분 안에 먹고 다시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말했어요. 빅터,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제가 어떻게 쉬겠어요? 오후에는 회의가 많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CIA 분석가들, 대학교 교수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주제는 항상 똑같았죠. 북한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북한 경제 제재 효과는 있는가.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은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저녁 6시쯤 동료 제임스가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 어렸지만 열정적이었어요. 빅터, 오늘 새로운 탈북자 인터뷰 영상 봤어? 북한이 정말 변하고 있대.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제임스, 탈북자들 말은 과장이 많아. 개인 경험을 일반화할 순 없어.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넨 너무 보수적이야. 밤 9시가 되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작은 집이었죠. 아내 사라가 저녁을 준비해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사하면서도 노트북을 열었어요. 여보, 오늘은 무슨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없어. 북한은 여전히 멀쩡해. 사라는 지겨워했습니다. 23년간 똑같은 대화를 나눴으니까요. 당신은 북한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 아들 얘기는 언제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거든요. 대학생인 아들은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빠는 일만 하시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서재에 틀어박혀 논문을 썼어요. 일요일에는 북한 전문가 모임에 참석했죠. 워싱턴 DC에는 북한 연구자들이 모이는 작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브런치를 먹으며 의견을 나눴어요. 하지만 대부분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북한은 곧 변할 겁니다. 저만 고개를 저었죠. 천만에요. 70년간 안 변했는데요. 제 서재에는 북한 관련 책이 500권 넘게 있었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북한 경제연구서, 탈북자 수기까지 모든 걸 읽었어요. 책장 한쪽에는 제가 쓴 논문들이 정리돼 있었죠. 50편이 넘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어요. 북한 체제는 견고하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북한만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빅터, 너 좀 쉬어.
취미 활동 같은 거 해야지만 북한 연구가 제 취미였어요. 제 인생 전부였죠. 23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변화 없이, 의심 없이, 확신에 가득 차서요. 하지만 그 확신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탈북자들 증언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어요. 요즘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해요. 장마당에서 한국 USB가 팔린대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과장이겠지. 일부 현상일 거야. 하지만 증언이 계속 쌓였습니다. 9월에 3명, 10월에 5명, 11월에는 1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변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다릅니다. 장마당 아줌마들이 권력을 쥐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제 동료 제임스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빅터, 이것 좀 봐.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는 게 생겼대. 저는 읽어봤어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태어난 세대는 국가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들은 장마당에서 태어나 장마당에서 자랐다. 엄마들이 장사로 번 돈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장마당 세대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게 뭔가 싶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북한 인구의 40%가량이 이 세대에 속했어요. 1천만 명에 가까운 숫자였죠. 이들이 정말 다르다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CIA에서 새로운 첩보가 날아왔습니다. 북한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2023년 연말에 킬로그램당 9,000원이었던 쌀값이 2024년 10월에는 1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60% 넘게 오른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달러 환율이었습니다. 북한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2024년 1월과 2025년 1월을 비교했을 때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북한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심각한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빅터, 내가 뭐라고 했어? 북한이 변하고 있다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일시적 현상일 거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역이 막혀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탈북자들 증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젊은이들이 나라가 왜 고마워? 우리 엄마가 고맙지라고 말해요. 한국 드라마를 다들 봐요. 장마당에서 한국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려요.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사라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걱정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걱정이었습니다. 23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중국 단동의 정보원 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리 씨, 북한 상황 어때요? 정말 변하고 있나요? 리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빅터,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장마당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물건 천지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리 씨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몰래 팔았는데 이젠 대놓고 팔아요. 경찰들도 뇌물 받고 눈 감아줘요. 한국 USB가 공개적으로 거래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경찰들이 눈 감아준다고? 이건 제가 아는 북한이 아니었어요. 70년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죠. 뭔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이 보였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설마, 정말 북한이 무너지고 있는 건가?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느끼는 불안이었어요.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43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중국 단동의 정보원 리 씨였습니다. 평소엔 이메일로 연락하는데 전화라니 이상했죠. 빅터, 긴급해요. 지금 통화 가능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빅터, 큰일 났어요.
방금 신의주에서 넘어온 상인을 만났는데요. 북한 장마당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드라마 USB가 공개적으로 팔리고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리 씨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엔 몰래 거래했잖아요. 뒷골목에서 수군수군 하면서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장마당 한복판에서 대놓고 팔아요. 상인들이 소리 질러요. 한국 드라마 최신작이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요. 이렇게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커피잔이 쏟아졌어요. 브라운 액체가 서류 위로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경찰들은 뭐해요? 단속 안 해요? 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더 심각해요. 경찰들이 뇌물 받고 눈 감아줘요. 한 달에 100달러면 된대요. 100달러면 북한 노동자 월급의 몇 배였습니다. 경찰들이 체제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위해서요. 리 씨, 이거 확실한 정보예요?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리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23년간 이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북한이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사무실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3년간 북한을 연구했지만 이런 보고는 처음이었죠. 체제를 직접 위협하는 문화상품이 공개적으로 거래된다. 경찰들이 그걸 방치한다. 이건 혁명 직전 상황이었어요. 제임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문을 벌컥 열었죠. 제임스, 큰일이야. 제임스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그래?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북한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가 공개적으로 팔리고 있어. 경찰들도 뇌물 받고 눈 감아줘. 제임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 중국 소식통이 직접 확인했어. 신의주 상인한테 들은 거야.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정말 큰일인데? CIA에 보고해야 돼. 우리는 즉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북한 장마당의 한국 문화상품 공개 거래 실태였어요. 리 씨에게서 들은 내용을 모두 적었죠. 한국 드라마 USB 가격, 거래 방식, 경찰 뇌물 금액까지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 CIA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북한 담당 국장이었죠. 빅터, 이 보고서 내용 확실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소식통은 23년간 신뢰해온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국장이 무겁게 말했어요. 이거 체제 붕괴 신호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라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북한이 변하고 있어. 정말로 변하고 있어.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23년 만에 처음이네요. 맞았습니다. 저는 23년간 북한은 안 변한다고 주장해왔죠. 하지만 지금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정말로 틀렸을지도.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드라마 하나가 정말 독재 체제를 흔들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북한 주민들이 목숨 걸고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마저 돈에 매수당했고요. 새벽 4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탈북자 증언, 장마당 물가, 달러 환율.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총 없는 혁명. 손이 떨렸어요.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북한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그 붕괴의 중심에 한국 문화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음악, 영화. 이 모든 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총도, 폭탄도 아닌 문화로요. 이게 진짜 국력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기 없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세계 최강 독재 국가를 상대로요. 이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의 목격자가 된 거였죠.
아니야, 이건 일시적 현상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앉아 다시 데이터를 뒤졌어요. 분명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역이 막혀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데이터는 제 희망을 배신했습니다. 북한 달러 환율 그래프를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어요. 2024년 1월에 한 달러당 8,000원이었던 게 12월엔 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배예요. 단 1년 만에요. 쌀값도 확인했습니다. 2023년 연말 킬로그램당 9,000원이었던 게 2024년 10월엔 1만 5천 원을 넘어섰어요. 60% 이상 상승이었죠. 김정은이 러시아 전쟁으로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왜 경제는 더 나빠진 거지? 제임스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빅터, 이거 봐. 탈북자 인터뷰 내용이야. 한 탈북자가 이렇게 말했더군요. 김정은이 젊은이들한테 연설했어요. 나라에 감사하라고요. 근데 장마당 세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라가 왜 고마워? 우리 엄마가 고맙지.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나라가 왜 고마워? 우리 엄마가 고맙지. 이건 혁명적 발언이었어요. 북한에서 국가를 부정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장마당 아줌마들이 이제 권력자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요. 경찰들도 당 간부들도 장마당 아줌마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북한의 권력 구조가 뒤집힌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북한이 아니야. 23년간 연구한 북한은 계획 경제 국가였어요. 당이 모든 걸 통제했죠. 하지만 지금 북한은 사실상 시장 경제였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빅터, 인정해. 자네가 틀렸어. 북한은 변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20명 넘는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한 장군이 물었죠. 빅터, 자네 생각은 어때? 북한이 정말 무너지고 있나?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23년간 북한은 안 무너진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 장마당에서 한국 문화상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언론에 새어나간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사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죠? 저는 대답 대신 사라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제 논문 50편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논문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3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2시 여전히 잠을 못 이뤘습니다.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고마워요. 한국 드라마가 우리 희망이에요. 그들의 목소리를 23년간 무시했던 겁니다. 다음 주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일 새로운 탈북자 증언이 쏟아졌어요. CIA, 국방부, 국무부에서 보내온 보고서가 제 책상을 가득 채웠죠.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월요일 한 탈북자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평양 장마당에서 한국 화장품이 팔려요. 설화수 후 아모레퍼시픽 제품들이요. 북한 여자들이 한국 화장품만 찾아요. 한국 화장품이 평양까지 침투한 거였어요. 화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불러요. BTS, 블랙핑크, 아이유 노래를요. 가사를 다 외워요. 한국 가요가 북한 젊은이들의 문화가 된 거였습니다. 수요일 제임스가 긴급하게 달려왔어요. 빅터, 이거 진짜 큰일이야. 당 간부 자녀들도 한국 USB를 본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일반 주민도 아니고 특권층 자녀들까지요. 목요일 국방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북한 문화 침투 현황 및 대응 방안이라는 의제였어요.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모은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죠. 금요일 오전 펜타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30명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이게 북한 장마당 한국 제품 비중입니다. 2020년에는 20%였습니다. 2024년 현재는 70%를 넘어섰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탈북자 100명을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적 있나라는 질문에 92명이 예스라고 답했어요. 한국 제품을 써본 적 있나에는 88명이 예스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김정은과 장마당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64%가 장마당이라고 답했어요. 국가보다 시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빅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23년간 부정해온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예. 저는 이제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이 뒤로 기댔습니다. 빅터 스트롱이 그런 말을 하다니. 이거 정말 심각하구만. 제가 입장을 바꿨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23년간 북한은 안 변한다고 하시다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신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더군요. 제가 틀렸다고요.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23년이 헛된 거였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눈물이 났어요. 23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건 이렇게 아픈 일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더 이상 책상에만 앉아 있을 순 없어. 제임스에게 전화했어요. 나 중국 가려고. 단동으로. 제임스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화요일에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출발은 금요일이었죠. 나흘간 준비했습니다. 정보원 리 씨에게 연락했어요. 리 씨, 탈북자들 만날 수 있게 주선해줘. 10명 정도. 리 씨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준비해둘게. 금요일 아침 사라가 공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조심해요,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 일주일이면 돌아올게. 베이징을 거쳐 단동에 도착한 건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방 창문으로 압록강이 보였어요. 강 건너편이 북한이었죠.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극명한 대비였죠. 일요일 아침 리 씨를 만났습니다. 빅터, 오랜만이야.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리 씨, 탈북자들 준비됐어? 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리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탈북자들이 당신을 만나길 꺼려해. 당신이 미국 사람이잖아. 정보기관 사람이라고 의심하더라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월요일, 첫 번째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여성 미선이었어요. 저는 자기소개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빅터 스트롱입니다.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미선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미국 사람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이 코웃음 쳤습니다. 학자가 북한을 뭘 알아요? 책으로만 봤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인터뷰는 실패였습니다. 미선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30분 만에 자리를 떠났죠. 시간 낭비네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도 비슷했습니다. 만난 탈북자들이 모두 저를 믿지 않았어요. 일주일간 3명을 만났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목요일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창밖 압록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금요일 아침 짐을 쌌습니다. 귀국 준비였어요. 실패였죠. 사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실패했어. 내일 돌아갈게. 호텔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23년간 뭘 한 거지? 책상에만 앉아서 데이터만 봤어.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체크아웃하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프런트로 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빅터 스트롱 씨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네, 제가 빅터 스트롱입니다. 누구시죠?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순희입니다. 5년 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탈북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북한을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순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알겠어요. 당신은 진심이네요. 돕겠어요. 장마당의 진실을 보여드리죠. 순이를 만난 건 행운이었지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23년간 틀렸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일주일간의 실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탈북자들의 경계하는 눈빛, 거부하는 태도. 그들이 맞아. 난 사람을 볼 줄 몰라. 평생 데이터만 봤으니까. 새벽 2시 잠이 안 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들을 다시 읽었어요. 2005년 논문 결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체제는 외부 관찰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견고하다.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오만이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10년 CIA 본부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신입 분석가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보고서를 냈죠. 저는 비판했습니다. 개인 증언은 통계적 의미가 없다. 그 신입 분석가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박사님, 이건 50명의 증언입니다. 저는 코웃음 쳤죠. 50명. 북한 인구가 2,500만이야. 통계적으로 무의미해. 지금 생각하면 제가 틀렸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5년 하버드 강연 때였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체제에 불만이 많다면 왜 혁명이 안 일어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북한 주민들은 저항할 의지가 없어. 70년간 세뇌당했으니까. 그 답변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마치 생각 없는 로봇처럼 취급한 거였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말이죠. 새벽 4시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난 23년간 사람들을 무시했어. 북한 주민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 사라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데이터만 봤어. 그들의 고통, 희망, 꿈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여보, 괜찮아요. 사라가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사라 말이 맞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사랑해.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어요. 저기 2,500만 명이 살고 있어. 그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야기가 있어. 난 그걸 무시했어. CIA 시절 상사 말이 떠올랐습니다. 빅터, 자네는 데이터만 보고 사람을 안 봐. 당시 저는 화가 났었죠. 하지만 상사가 맞았습니다.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주지만 사람의 마음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책상 위 노트를 펼쳤습니다. 인터뷰 질문지가 있었어요. 장마당에서 한국 제품 비중은? 모두 팩트 중심 질문이었죠. 잘못됐습니다. 진짜 물어야 할 건 이거였어요. 당신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질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새로 쓰기 시작했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언제입니까? 인간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새벽 6시 질문지를 다시 쓰는 걸 끝냈습니다. 20개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건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순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희 씨,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오후 2시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압록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강 건너 북한이 보였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북한과 제가요. 오후 2시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순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빅터 씨, 앉으세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순이가 책을 덮었습니다. 한국 소설이었어요. 제목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글이 선명했죠.
빅터 씨, 질문 하나 할게요. 왜 북한을 연구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처음엔 직업이었어요. CIA에서 배정받았죠. 근데 이제는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뭐였을까요? 순이가 기다렸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책임감 같은 거예요. 23년간 틀렸으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싶어요. 진실을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그녀가 로비 밖을 가리켰어요. 산책하면서 얘기해요. 여기는 감시 카메라가 많거든요. 우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압록 강변으로 걸었죠. 12월 단동은 추웠어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이야기부터 할게요. 순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청진에서 태어났어요. 1980년생이니까 지금 45살이죠.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장마당 상인이었어요. 제가 10살 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셨어요. 배급이 끊겼거든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옥수수 몇 알 파는 거였죠. 그게 점점 커졌어요. 중국 물건을 밀수해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20살 때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 CD를 구해왔어요.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였죠. 몰래 봤어요. 그날 밤 전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이 있다니. 그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압록강을 바라봤어요. 강 건너가 북한이었죠. 저기 보이세요? 신의주예요. 제가 5년 전에 건넌 곳이에요. 밤에 강을 헤엄쳐 건넜죠. 죽을 뻔했어요. 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거든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45살 여성이 얼어붙은 강을 헤엄쳐 건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무서웠겠어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딸 때문에 건넌 거거든요. 제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잡혔어요. 신문당하고 노동교화형을 받을 뻔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딸을 먼저 브로커를 통해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뒤따라 나왔죠. 딸은 지금 서울에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모성애였죠. 목숨을 걸고 딸을 구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순이 씨, 대단하세요. 순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북한 엄마들은 다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이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거 봐요. 북한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국 드라마 10편이 들어있어요. 이게 북한에서 $5에 팔려요. 노동자 한 달 월급이죠.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이게 북한 사람들의 희망이었던 겁니다. 이게 체제를 바꾸고 있는 거군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북한을 바꾸고 있어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빅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마당의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무엇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숫자로 보지 말아요. 한 명 한 명이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약속합니다. 이제는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순이가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요. 제가 탈북자 20명을 연결해 드릴게요. 모두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제가 보증할 테니까요. 그날부터 순이는 제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아니, 가이드 이상이었어요. 선생님이었죠. 그녀는 제게 북한을 가르쳐 줬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삶으로요. 통계가 아니라 이야기로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일부터 인터뷰 시작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 친구예요. 함흥에서 장사하던 아줌마죠. 한국 화장품으로 큰돈 벌었대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메모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그냥 들어요.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듣는다. 23년간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워야 했어요. 순이에게서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 만날 20명의 탈북자들에게서요. 고맙습니다, 순이 씨. 정말로요.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북한의 진실을 알려주는 거 저도 하고 싶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이 붉게 물들었어요. 강 건너 북한도 노을에 물들었죠. 아름다웠지만 슬펐습니다. 저기 2,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희망이요. 다음 날 아침 순이와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동신의 작은 카페페에서 만났어요. 중국인들이 많은 곳이었죠. 감시가 덜한 곳이었습니다. 빅터 씨 20명을 만나려면 최소 2주는 걸려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펼쳤어요. 2주면 충분해요. 한 사람당 하루씩 배정하면 되겠네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인터뷰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인생을 이해해야 해요. 최소 3시간은 대화해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지를 꺼냈어요. 어젯밤 새로 쓴 거였죠. 순이가 읽어봤습니다. 좋아요. 이제야 제대로 된 질문을 하시네요. 마음을 묻는 질문들이에요. 그녀가 몇 가지를 더 제안했어요. 여기에 이것도 추가해요.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뭘 느꼈나요? 우리는 함께 질문지를 다듬었습니다. 30개 질문이 되었어요. 배경, 일상, 장마당 경험, 한국 문화 접촉, 탈북 결심까지 모든 걸 담았죠. 이제 인터뷰 방식을 정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순이가 제안했어요. 녹음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메모만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드려야 하나요? 순이가 웃었어요. 아니요. 이분들은 돈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북한을 제대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인터뷰 일정을 짰습니다. 순이가 엑셀 파일을 보여줬어요. 20명의 이름, 나이, 출신 지역, 탈북 시기가 정리돼 있었죠. 와,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순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흘밤 새워서 연락했어요. 다들 도와주겠대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김미경이라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함흥 출신이었어요. 미경 언니는 제 멘토예요. 장마당에서 20년 장사했어요. 한국 화장품으로 큰돈 벌었죠. 순이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요. 오전에는 준비했습니다. 노트 5권을 샀어요. 펜도 10자루 샀죠. 녹음기는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순이 말대로 녹음은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북한 관련 책도 몇 권 사둘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책은 안 봐요. 사람한테 배울 거예요. 점심을 먹으며 순이가 조언했습니다. 빅터 씨, 인터뷰할 때 중요한 거 있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놀라는 표정 짓지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듣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는 정말 슬퍼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게 인간적이에요. 냉정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3년간 냉정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인간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단동 외곽의 작은 식당이었어요. 중국 음식점이었죠. 뒷방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미경 언니가 먼저 와 있을 거예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 50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순이야, 왔구나. 이분이 미국 분이시고.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세요. 빅터 스트롱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앉으세요. 순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북한을 제대로 알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3년간 틀렸어요. 이제 배우고 싶습니다. 미경이 웃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좋아요.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근데 각오하세요. 제 인생 만만치 않아요. 그녀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잡았죠. 준비됐습니다. 그날부터 2주간 저는 20명을 만났습니다. 매일 한두 명씩 인터뷰했어요. 각각 3시간에서 5시간씩 대화했죠.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모두 한국 문화를 통해 희망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5권의 노트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이야기로요.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요. 그들의 웃음, 눈물, 분노, 희망을 모두 적었어요. 밤마다 호텔방에서 그날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썼어요. 순이는 제 옆을 지켰습니다. 모든 인터뷰에 동행했어요. 때로는 통역을 해주고 때로는 위로를 해줬죠. 빅터 씨, 오늘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요.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그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20명 인터뷰를 모두 마쳤어요. 제 손에는 5권의 노트와 수백 페이지의 정리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보고서를 써야 해요. 세상에 알려야죠. 북한의 진실을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순이 씨,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순이가 미소 지었어요. 빅터 씨도 고마워요. 북한을 제대로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요. 그게 저희 탈북자들 소원이에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알릴게요. 한국이 어떻게 북한을 바꾸고 있는지,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세상이 알아야 해요.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요. 당신은 진심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북한이 무너지고 있다. 총 한 발 없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다. 이게 제 보고서의 시작이었습니다. 23년 만에 쓰는 진실이었죠. 워싱턴 DC로 돌아온 건 12월 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죠. 공항에 사라가 마중 나왔어요. 여보. 저는 사라를 껴안았습니다. 3주 만에 재회였죠. 보고 싶었어요. 사라가 속삭였습니다. 나도요. 많이 변했네요. 눈빛이 달라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전 완전히 바뀌었어요. 북한이 정말 변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가 북한을 바꾸고 있어요.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얘기해요. 집에 가서요. 그날 밤부터 저는 미친 듯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20명의 증언을 분석했어요. 패턴을 찾았죠.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인터뷰한 20명 중 18명이 한국 드라마를 본 적 있다고 답했어요. 90%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15명이 한국 제품이 북한 제품보다 낫다고 답한 거였어요. 75%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12명이 김정은보다 장마당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겁니다. 60%였어요. 이건 혁명이야.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문화 침투 정도,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장마당의 영향력. 모든 게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걸.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걱정했죠. 여보, 좀 쉬어요. 건강 나빠져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빨리 알려야 했으니까요. 1월 10일, 8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총없는 전쟁 한국 문화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어요. 제임스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제임스, 이거 읽어봐. 내 인생 최고 작품이야. 제임스가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로 왔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빅터, 이거 진짜야? 90%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명을 직접 인터뷰했어. 모두 다른 지역, 다른 시기에 탈북한 사람들이야.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건 역사적 문서야. CIA에 바로 제출해야 돼. 우리는 즉시 CIA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북한 담당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빅터, 내일 아침 9시 본부로 와. 국장님들이 다 모인다. 다음 날 아침 CIA 본부 대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20명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장, 부국장, 각 부서 팀장들까지요. 빅터, 발표해보게. 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장마당 사진이었죠. 이게 평양 장마당입니다. 2024년 11월에 찍힌 사진이에요. 보이십니까? 한국 화장품, 한국 과자, 한국 옷이 공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제가 20명의 탈북자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그래프를 보여줬죠. 90%가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75%가 한국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60%가 김정은보다 장마당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 부국장이 손을 들었어요. 빅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20명은 너무 작은 샘플 아닌가?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20명은 작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 평양, 함흥, 청진, 신의주, 해산까지요. 그런데도 답변이 일치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속 발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북한 경찰들이 뇌물을 받고 한국 문화상품 거래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달러면 됩니다. 이건 체제 붕괴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국장이 앞으로 기댔습니다. 빅터, 자네 결론이 뭔가?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북한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북한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21세기 가장 위대한 문화 승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장이 박수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쳤죠. 훌륭한 보고야, 빅터. 이건 즉시 백악관에 보고해야 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받은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옛 상사를 만났습니다. 10년 전 CIA에서 저를 가르쳤던 분이었죠. 빅터, 드디어 해냈구만. 사람을 보게 됐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요. 상사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사라가 샴페인을 준비해뒀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당신이 해냈어요. 우리는 샴페인을 땄어요. 건배했죠. 순희 씨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야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분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밤에 순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순희 씨, 보고서가 CIA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곧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축하해요, 빅터 씨.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되겠네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에서 나쁜 소식이 날아왔거든요. 순희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빅터 씨, 조심하세요. 중국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리 씨의 경고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보고서는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곧 언론도 알게 될 거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가는 데까지 가야 해. 저는 다짐했습니다.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리 씨였습니다. 빅터, 큰일 났어. 중국 공안이 움직였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희가 체포됐어. 어젯밤에 공안이 집으로 들이닥쳤대. 불법 활동 혐의래. 그리고 빅터, 자네도 조심해야 해. 중국이 자네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희 씨가 어디로 끌려갔어요? 리 씨가 대답했어요.
단동공항국이야. 하지만 곧 베이징으로 이송될 거야. 그럼 끝이야.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일어났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순희 씨가 중국 공안에 잡혔어요. 내 때문이에요. 내가 보고서를 냈으니까.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진정해요. 방법을 찾아야죠. 즉시 CIA에 연락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긴급 상황이었어요. 국장에게 전화했죠. 국장님, 제 소식통이 중국에 체포됐습니다. 제 보고서 때문인 것 같아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빅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중국 내정 문제야. 하지만 순희 씨는 제가 인터뷰한 사람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빅터, 진정해. 우리가 개입하면 더 복잡해져. 외교 채널을 통해 조용히 알아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제임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임스, 큰일이야. 순희가 잡혔어. 제임스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언제?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빅터, 자네도 위험해. 중국 갈 생각하지 마. 공안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국무부에 전화했어요. 북중 관계 담당자에게 연결됐죠. 제 협력자가 중국에 체포됐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국 사법권이에요. 점심때 리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빅터, 더 나쁜 소식이야. 순희 집을 압수수색했대. 노트북, USB, 서류 다 가져갔어.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예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자네 명함도 찾았대. 자네 이메일도 본 것 같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제 신원이 노출됐어요. 중국은 제가 CIA 출신이라는 걸 알 겁니다. 순희는 더 큰 죄목으로 기소될 거였고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오후 3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리 씨가 긴급 전화를 했어요. 빅터, 자네 자료가 다 압수됐어. 내가 보관하던 인터뷰 녹취록, 사진, 증거자료 전부 말이야. 공안이 내 사무실도 뒤졌어. 3년간 모은 자료가 사라진 겁니다. 뭐라고요? 전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리 씨가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미안해, 빅터.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겁니다. 저녁 6시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빅터, 나쁜 소식이야. 중국 외교부가 항해 성명을 냈어.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자네 이름도 거론됐어. 제 이름이 중국 외교부 성명에 나온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어요. 밤 9시 사라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여보, 모든 게 끝났어. 순희 씨는 잡혔고 자료는 압수됐고 제 신원은 노출됐어. 사라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맞았습니다. 자료는 압수됐지만 기억이 있었어요. 20명의 인터뷰, 그들의 얼굴, 목소리, 이야기. 다 기억했습니다. 그래. 기억이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희망이 조금 생겼습니다. 자정이 넘어 결심했습니다. 여보, 기억나는 거 다 받아 적을 거야. 지금 당장. 사라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말해요. 제가 타이핑할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가 떠올랐어요. 김미경 씨였죠. 첫 번째 인터뷰. 김미경, 50세, 함흥 출신.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3시간. 새벽 4시까지 계속했습니다. 20명 중 15명의 인터뷰를 복원했어요. 새벽 5시 잠깐 쉬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죠. 아직 희망이 있어. 순희 씨가 했던 말이 기억나. 데이터는 빼앗길 수 있어도 진실은 당신 가슴에 있다고.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오전 8시 제임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임스, 나 자료 복원했어. 기억으로 다 써냈어. 제임스가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저는 웃었습니다. 20명 얼굴이 다 기억나. 그들이 한 말도 다 기억나. 3주간 매일 봤으니까. 오전 10시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4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원본만큼 상세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은 다 담았죠. 이제 이걸 퍼뜨려야 해. 중국이 막기 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장에게 복원된 자료를 보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에도 보냈어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언론인 3명에게도 보냈습니다. 이제 막을 수 없을 거야. 진실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 오후 2시 리 씨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빅터, 순이가 베이징으로 이송됐어. 이제 만나기 어려울 거야. 그런데 순이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빅터에게 고맙다고.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후회 없다고. 북한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자기 꿈이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순이 씨는 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고맙다고 했어요. 리 씨, 꼭 전해줘.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싸울 거라고. 순이 씨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리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할게. 조심해, 빅터. 자네도 위험하니까.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순이 씨, 약속할게요. 당신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북한의 진실을 반드시 알릴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세상이 알게 할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 3일 전환점이 왔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빅터 스트롱 박사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북한 관련 보고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면 중국의 보복이 더 심해질 수 있었어요. 순이 씨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진실을 알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제임스, 어떻게 생각해? 저는 물었어요. 제임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빅터, 이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침묵하면 순이 씨의 희생이 헛되게 돼. 진실을 알리는 게 그분을 위하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내내 고민했습니다. 사라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위험할 수 있어요. 중국이 당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언론에 나서면. 사라가 걱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하지만 순이 씨를 생각하면. 밤 11시 순이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빅터 씨, 북한 주민들을 숫자로 보지 말아요. 한 명 한 명이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문제야. 새벽 1시 결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인터뷰 요청 수락합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떨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죠. 2월 5일 금요일 워싱턴 포스트 사무실로 갔습니다. 기자는 40대 여성이었어요. 베테랑이었죠. 박사님, 오늘 나오신 건 큰 결심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3시간 인터뷰였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어요. 단동에서의 3주 20명의 인터뷰, 충격적인 발견들, 순이 씨의 체포까지요. 박사님,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총 없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문화로요. 북한 주민 90%가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60%가 김정은보다 장마당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이건 체제 붕괴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중국이 박사님 협력자를 체포했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순이 씨 얼굴이 떠올랐죠. 후회합니다. 순이 씨를 위험에 빠뜨린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순이 씨는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게 그분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는 게 제 책임입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좋은 기사 쓰겠습니다.
박사님 용기에 감사드려요. 기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를 꼭 담아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요. 2월 8일 월요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이었어요. 대형 헤드라인이었죠. 한국 문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다 CIA 출신 분석가의 충격 보고서 부제는 이랬습니다. 총 없는 전쟁, 문화로 이기는 한국. 기사는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어요. CNN, BBC, 뉴욕타임스가 연락해왔죠. 인터뷰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모두 수락했습니다. 진실을 알릴 거예요. 최대한 많이요. 그 주 내내 인터뷰를 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가디언. 주요 언론이 모두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 드라마가 북한을 바꾸고 있다. K-팝. 독재 체제를 흔들다 문화가 무기보다 강하다는 증명. 한국 언론도 폭발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가 일면에 실었어요. 미국 전문가가 인정한 K컬처의 흰북한 주민 90% 한국 드라마, 시청 문화 강국 코리아의 위력 한국이 들썩였습니다. 2월 12일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한국 정부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답니다. 방한 일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어요. 한국 정부가 저를 초청한 겁니다. 영광입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격렬했거든요.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어요.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빅터 스트롱은 중국 입국이 영구 금지된다. 저는 이제 중국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순희 씨였습니다. 리 씨에게서 소식을 들었어요. 빅터, 순희 상황이 나빠졌어. 간첩 혐의가 추가됐대.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을 수도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자책했습니다. 사라가 위로했어요. 여보, 순희 씨는 알고 한 거예요. 자기 꿈을 위해서요. 맞았습니다. 순희 씨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게 그분 꿈이었죠. 2월 15일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박사님, 대통령께서 면담을 원하십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언제입니까? 내일 오후 3시입니다. 다음 날 백악관에 갔습니다. 오벌 오피스에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훌륭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30분 대화였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어요. 박사님,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화의 힘입니다. 총과 폭탄보다 드라마와 노래가 강할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감합니다. 우리도 문화 외교에 더 투자해야겠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박사님, 협력자 문제, 외교 채널로 중국과 협상하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순희 씨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대통령이 미소 지었어요. 박사님도 용감하십니다.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었으니까요. 백악관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 순간이구나. 내가 선택한 거야. 침묵 대신 진실을요. 안전 대신 용기를요. 하늘을 봤어요. 2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순희 씨가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순희 씨, 약속 지키고 있어요. 세상이 알고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지. 조금만 기다려요. 꼭 구해낼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사라와 포옹했습니다. 여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어요. 사라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2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용기를 낸 것 같았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국무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순희 씨가 석방됐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중국 정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셨어요.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협조를 구했고 중국이 받아들인 겁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즉시 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리 씨, 순희 씨 소식 들었어? 리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방금 만났어, 빅터. 순희가 자유야. 지금 내 사무실에 있어. 통화할래?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네. 바꿔주세요. 빅터 씨? 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3주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떨리고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순희 씨,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순희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좀 힘들었지만 빅터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제 덕분이요? 제가 위험에 빠뜨렸는데. 저는 죄책감에 말했습니다. 순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빅터 씨가 진실을 알렸잖아요. 전 세계가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도 저를 함부로 못한 거예요. 감사해요. 그날 오후 워싱턴 포스트가 또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계 탈북자 석방, 미국의 외교적 승리 부재는 문화 외교의 힘, 한미 동맹의 가치였어요. 순희 씨 석방이 국제뉴스가 된 겁니다. CNN, BBC가 속보로 다뤘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순희 씨를 한국으로 초청한 거예요. 단동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정부가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순희 씨는 5년 만에 딸과 재회하게 됐습니다. 2월 25일, 저도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청와대 초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문화 강국입니다. 총 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예요. 다음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순희 씨도 함께였어요.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진짜 힘을 세계에 알려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대통령이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순희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 꿈이 이뤄졌어요. 북한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청와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30명 넘는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까지요.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미사일 100발보다 강력합니다. 북한 주민 90%가 한국 문화를 경험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인 줄. 이제 문화 통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짜 통일의 희망이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광화문, 명동, 홍대. 거리는 활기찼어요. K-팝이 울려 퍼지고 한글 간판이 빛났고 사람들이 웃었죠. 이 문화가 북한을 바꾸고 있구나. 감동받았습니다. 순희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강변 식당이었어요. 빅터 씨, 꿈만 같아요. 3주 전엔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딸도 만났어요. 그녀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용감했으니까요. 아니에요. 빅터 씨가 용감했어요.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었잖아요. 순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북한의 진실을 알렸어요. 한국의 위대함을 증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가 해냈어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다리에 불이 켜지고 빌딩이 반짝이고 유람선이 지나갔죠. 이 나라가 북한을 구하고 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순희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구했어요. 우리 모두를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성공했어요. 순희 씨도 구했고 진실도 알렸어요.
한국이 인정받고 있어요. 사라가 울먹였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여보. 당신이 해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창밖 서울의 밤을 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이 빛이 북한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로, 음악으로, 문화로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세계가 배워야 해. 문화가 무기보다 강하다는 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방문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 보고서는 세계적 화제가 됐어요. 3월 첫째 주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가 총보다 강하다, 한국이 증명한 소프트 파워의 시대 일면 전체를 할애한 대형 기사였죠. 기사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1만 개가 넘게 달렸죠. 한국 존경한다, K드라마의 힘이 대단하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언론도 들썩였습니다. BBC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한국의 문화혁명 마이너스 북한을 바꾸는 K파워 1시간짜리 특집이었죠. 가디언은 사설을 실었습니다. 서방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문화 외교의 중요성을요. 일본도 반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일면에 실었어요. 한국 문화력, 북한 체제 흔든다, 기사톤은 복잡했습니다. 부러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인정은 했어요.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다고요. 중국은 조용했습니다. 공식 반응은 없었어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달랐죠. 웨이보에 제 인터뷰 영상이 퍼졌습니다. 검열당하기 전에 1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들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드라마 나도 좋아한다, 문화가 진짜 힘이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정부였습니다. 3월 15일 국무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문화 외교 강화 정책 예산을 3배 증액했습니다. 200억 달러를 문화 교류에 투자하기로 한 거죠. 한국 모델을 배우겠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문화가 가장 강력한 외교 무기라는 걸요. 미국도 할리우드, 브로드웨이, 재즈를 활용해 문화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제 보고서가 미국 외교 정책을 바꾼 겁니다. 유럽연합도 움직였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주제는 문화 외교 전략 수립이었죠. 독일, 프랑스, 영국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도 문화 강국이다. 한국처럼 문화를 외교 무기로 써야 한다. 한국은 순식간에 글로벌 문화 리더가 됐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한국의 문화 외교 비결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청와대는 문화 외교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개국이 신청했어요. 학계도 뜨거웠습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에서 한국 문화 외교 강좌가 개설됐어요. 제가 초청 강연을 다녔죠. 3월 한 달 동안 10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 K드라마 연구하고 싶다. 제 책 제안도 쏟아졌습니다. 뉴욕의 5대 출판사가 연락해왔어요. 장마당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선인세만 50만 달러였죠. 이 돈은 탈북자 지원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순희 씨는 한국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이 빗발쳤어요. JTBC, SBS, KBS 모두 인터뷰를 원했죠. 순희 씨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3월 25일 순희 씨가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였어요. 200명 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했죠.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니. 그게 제게 희망이었어요.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순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꿈꿉니다. 한국 드라마 속 자유를, 풍요를, 사랑을 꿈꿔요. 그게 통일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통일이요. 그날 저녁 순희 씨와 저는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방송이 그녀의 국회 증언을 다뤘어요. 장마당 증언 감동, 북한에 퍼진 한국 드라마의 흰문화 통일이 먼저다, 헤드라인들이었죠. 순희 씨가 웃었습니다. 빅터 씨,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어요. 제임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빅터, 자네 보고서가 CIA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보고서로 기록됐어. 축하해. 23년 만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진실을요. 리 씨도 연락해왔습니다. 빅터, 단동에서 내 이야기가 전설이 됐어. 탈북자들이 다들 고마워해. 자기네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줘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던 거죠. 4월 첫째 주 타임지가 커버 스토리를 실었습니다. 표지는 한국 국기였어요. 헤드라인은 소프트 파워의 시대 한국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였죠. 기사는 10페이지나 됐습니다. 제 인터뷰도 대거 실렸고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그리고 한국이 그 선두에 있다. 총과 폭탄이 아니라 드라마와 음악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다. 북한조차 한국 문화 앞에 무릎 꿇고 있다. 타임지의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짜 선진국이 됐어요. 문화 선진국으로요. 시간이 흐르며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4월 중순, 유엔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주제는 문화를 통한 평화 구축이었죠. 저와 순희 씨가 기조 연설자로 초청됐습니다.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유엔 총회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외교관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문화가 전쟁보다 강하다는 걸요. 드라마 한 편이 미사일 100발보다 효과적이라는 걸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북한 주민 90%가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유를 꿈꿉니다. 통일을 꿈꿉니다. 이게 진짜 평화의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193개국이 한국의 문화 외교를 인정한 순간이었죠. 순희 씨도 연설했습니다. 저는 북한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유가 뭔지 알게 됐죠. 여러분, 문화는 희망입니다. 문화는 다리입니다. 문화는 미래입니다. 많은 외교관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세미나 후 20개국 외교관들이 한국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문화 외교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한국 정부는 문화외교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외국 외교관을 교육하기로 했어요. 5월, 제 책이 출간됐습니다. 장마당 혁명 한국 문화가 북한을 바꾸는 방법 첫 주 판매량이 10만 부였어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죠. 20개 언어로 번역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책 출간 기념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워싱턴 DC 국립도서관이었어요. 1,000석이 매진됐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문화의 비결이 뭡니까?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정성입니다. 한국 문화는 진짜예요. 꾸미지 않은 감정, 진실한 이야기죠. 하버드 대학에서 교환 교수 제안이 왔습니다. 문화 외교론 강좌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9월 학기부터 하버드에서 가르치기로 했죠.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 외교를 가르치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거예요. 노르웨이 국회의원 5명이 저와 순희 씨를 공동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문화를 통한 평화 구축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죠. 수상 여부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6월, 한국 정부가 저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문화훈장 대통령장이었어요. 외국인으로는 이례적이었죠. 청와대 시상식에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한국 문화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저는 감사 연설을 했습니다. 저야말로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줬어요. 진짜 힘이 뭔지를요. 23년간 틀렸던 제게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경제적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한국 문화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K-드라마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K-팝 콘서트는 전 세계에서 매진이었죠. 한류 경제 효과가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책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문화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어요. 통일부, 문체부, 외교부가 협력했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문화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먼저 통일한다. 예산만 1조 원이었습니다.
북한 전문 방송도 생겼습니다. 자유한국방송이라는 이름이었어요. 24시간 한국 드라마, 예능, 뉴스를 북한에 송출했죠. 출력을 높여 북한 전역에서 수신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파로 자유를 전한다는 슬로건이었어요. 국제사회도 동참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북한 문화개방 기금을 조성했어요. 10억 달러 규모였죠. 목적은 북한에 더 많은 문화 콘텐츠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문화가 북한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었어요. 7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에서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패널로 참석했죠. 각국 정상들과 기업인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21세기는 문화 경쟁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그 모델을 제시했어요. 한 총리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단,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문화가 강력한 이유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이 만든 거죠. 포럼 후 30개국 대표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대국에서 문화대국으로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8월, 저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로 부임한 거예요. 한남동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죠. 창문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사라도 함께 왔어요. 여보, 한국에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출근 날 서울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갔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는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서툴렀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제 강의는 문화외교론이었습니다. 200명 정원이 순식간에 마감됐어요. 첫 강의 날 대형 강의실이 꽉 찼죠. 학생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학생들이 박수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23년간 틀렸습니다. 첫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데이터만 보고 사람을 안 봤죠.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 안에 있다고요. 문화 안에 있다고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매주 순희 씨를 게스트로 초청했습니다. 그녀가 장마당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죠. 문화가 우리를 구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희망을 줬어요. 순희 씨의 증언은 어떤 이론보다 강력했습니다. 제 연구도 계속됐습니다. 탈북자 인터뷰를 이어갔어요. 이제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죠. 모두 한국 문화를 통해 자유를 꿈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계속 모아야 해. 역사의 기록이니까. 주말이면 광화문을 산책했습니다. 사라와 함께 걸었어요. 한글 간판들을 읽으려 애썼죠. 저게 뭐라고 써 있어요? 저는 물었고 사라가 웃으며 가르쳐줬습니다. 떡볶이예요. 한번 먹어볼래요? 우리는 떡볶이를 먹었어요. 매웠지만 맛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새로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고 한강공원을 걷고 23년간 워싱턴 DC 사무실에만 갇혀있던 제게는 모든 게 신선했어요. 여보,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방문했습니다. 9월이었어요. 빅터, 자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얼굴이 밝아졌어. 제임스가 말했죠. 맞았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만 믿는 사람도 아니었죠. 이제는 사람을 봤습니다. 순희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탈북자 지원단체를 만들었어요. 새터민 문화센터라는 이름이었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적응을 돕는 거예요. 문화로요. 순희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도 센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탈북자 30명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눴죠. 저는 23년간 북한을 연구했지만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꿈을요. 이제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요. 10월 노벨 평화상이 발표됐습니다. 저와 순희 씨는 수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일이 중요하죠.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3년간 데이터를 신봉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믿었어요. 23년간 냉소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적이었죠. 23년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늦었지만 변했어. 진짜 학자가 된 것 같아. 11월, 아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아빠,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23년간 일만 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걸 알아준 거였죠. 고마워, 아들아. 크리스마스에는 순희 씨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순희 씨 딸도 왔어요. 대학생이 된 딸은 영어를 유창하게 했죠. 빅터 아저씨, 고마워요. 엄마를 구해줘서.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엄마가 날 구한 거야.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장마당 이야기, 탈북 이야기, 중국 감옥 이야기. 웃고 울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봤죠. 우리가 정말 많은 걸 해냈네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가 대답했어요. 내년엔 더 많은 걸 할 거예요. 밤에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서울 야경을 봤어요. 불빛이 가득했죠. 이 도시가 북한을 바꾸고 있어. 이 문화가 세계를 바꾸고 있어. 감사했습니다. 한국에게, 순희 씨에게, 제 인생을 바꿔준 모든 것에게요. 빅터 스트롱, 56세.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 23년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23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문화는 무기보다 강합니다. 진짜로요. 저는 평생 힘이 총과 폭탄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그런 것들이 국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힘은 문화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게 진짜 국력이에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마음을 얻었어요. 어떻게요? 드라마 한 편으로, 노래 한 곡으로, 영화 한 편으로요. 이게 21세기 가장 위대한 문화 승리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북한 탈북자 100명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우리를 바꿨어요. K-팝이 희망을 줬어요. 한국 문화가 자유를 가르쳐 줬어요. 이게 데이터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살아있는 증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첫째, 문화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드라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노래 하나가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둘째,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면 자랑스러워하세요. 한국은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문화력 때문이죠. 전 세계가 한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해요. 셋째, 계속하세요.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더 많은 드라마를, 더 많은 음악을, 더 많은 영화를 만드세요. 그게 평화의 씨앗이에요. 통일의 달이에요. 미래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팬입니다. 23년간 북한 회의론자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됐어요. 왜냐고요? 한국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문화는 꾸미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겨 있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순희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빅터 씨,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문화 통일을요. 맞아요. 이미 시작됐어요. 북한 주민들은 한국 문화를 통해 자유를 배우고 있어요. 마음의 통일이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주변에 북한이나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 계신가요? 그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SNS에 공유해 주시고요. 혹시 탈북자를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들은 모두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증언이죠. 한국 드라마를 보시나요? K-팝을 들으시나요? 그럼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소비하는 그 문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북한을 바꾸고 아시아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미래예요. 여러분이 만들 문화가 다음 세대를 바꿀 거예요.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속 발전시켜 주세요. 그게 평화를 만드는 길이에요. 정치인분들께도 부탁드려요. 문화에 투자하세요. 총과 탱크만이 국방이 아니에요. 드라마와 음악도 국방입니다. 더 강력한 국방이에요. 한국이 증명했잖아요. 기업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류에 투자하세요. 그게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예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요. 한국 문화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희 씨와 같은 탈북자분들께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영웅이에요. 여러분의 증언이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북한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 북한에 대한 생각, 문화의 힘에 대한 의견. 뭐든 좋아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함께 대화를 나눠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요.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이 퍼질수록 평화에 가까워집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위대함을, 평화의 가능성을, 희망의 메시지를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순희 씨가 한 말이에요. 문화는 총보다 강해요. 사랑은 증오보다 강하고요. 희망은 절망보다 강해요. 그리고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세요. 그게 평화를 만드는 길이에요.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